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계속됩니다. 바람도 세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25cm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충북과 강원, 경기도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 중 하나인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에 대해 최상목 대행이 다시 한번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문건의 존재를 부인했는데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직접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첫 국정 브리핑이라며 직접 발표했던 동해 유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정부가 인정했습니다. 시추해보니 유의미한 발견이 없어 경제성이 없는 만큼 더 이상의 시추도 안 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져서 어제 내린 눈이 빙판길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이 걱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오늘 서울 시내 곳곳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여의도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 기온은 영하 7도인데요.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훨씬 더 춥게 느껴집니다. 어제 오후 기습폭설로 내린 눈은 밤사이에 그쳤다가 새벽에 다시 내렸고 지금도 계속 눈발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온이 워낙 내려가 있어서 차도는 제설 작업이 쉼없이 진행돼 그나마 나은 편인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골목길은 현재 완전 빙판길입니다. 저도 취재 차량으로 상암동에서 이곳 여의도까지 거북이 주행으로 왔는데요. 현재 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곳곳에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나서는 분들은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이동하실 때에도 조심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화면에서도 눈발이 강한 게 보이는데 이번 눈 언제까지 내릴까요? 네, 오늘 하루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경상 지역은 오후까지 눈이 예보됐습니다. 서울은 최대 8cm까지 눈이 쌓일 예정이고요. 가장 많이 오는 곳은 호남 지역입니다. 주말까지 계속 눈이 내릴 걸로 예보됐는데 최대 적설량이 25cm로 예보됐습니다. 현재도 기온이 뚝 떨어진 상태여서요. 짧은 시간 안에 눈이 녹지 않고 빠르게 쌓일 걸로 보입니다. 네, 입춘도 지났는데 여전히 날씨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춥습니까? 네, 토요일인 내일도 전국 곳곳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추울 예정입니다. 일요일은 이보다 2, 3도가량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한낮에도 영하권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금씩 풀려서 서울의 한낮 기온도 영상권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하루는 출근길과 퇴근길 모두 도로가 매우 미끄러울 걸로 보입니다. 이동하실 때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JTBC 정인아입니다. 네, 오늘 새벽 한밤중 갑작스러운 재난 문자에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시죠? 충북 충주 내륙 한가운데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지진 정확히 어디에서 났습니까? 오늘 새벽 2시 35분쯤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충주시 앙성면인데요. 충북 충주와 강원도 원주, 경기도 여주가 맞닿은 곳 부근에 위치한 곳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9km로 추정됐습니다. 네, 재난 문자가 새벽에 울릴 정도인데 규모 3.1이면 얼마나 강한 겁니까? 네,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규모는 발생 당시 지진의 세기로 절대값이지만 실제 지역에 따라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는 진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 충북에선 최대 진도 5가 나타났고 강원도는 진도 4, 경기도는 진도 3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진앙인 충주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하는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20건 넘게 접수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역대 지진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최근 가장 강력했던 지진은 지난해 6월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입니다. 당시 호남은 물론 수도권과 충청, 영남에서도 흔들림 신고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이 밖에 지난 2016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듬해 2017년 경북 포항에선 규모 5.4의 지진이 관측되면서 다수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새벽 재난 문자 저도 좀 놀랐는데 지진이 일어나지 않은 서울에도 재난 문자가 온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지진 규모가 당초 긴급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인 규모 3.5를 넘는 4.2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파동은 P파와 S파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도착한다는 뜻의 프라이머리를 뜻하는 P파를 우선 자동 관측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이 P파를 자동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의 규모를 4.2로 추정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3.1로 조정했습니다. 때문에 진앙 인근인 충청권은 물론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에도 오늘 새벽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 중 하나가 국무위원들이 받았다는 쪽지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란 내용이 적힌 쪽지에 대해 계엄 선포 직전에 받은 거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 대행이 보류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입법기구 관련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부인했습니다. 이걸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다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사용한 호칭도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이 상무가라고 부르면서 이거 참고해 이렇게 말했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요. 그 자리에서 그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습니다. 다만 쪽지 내용은 미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렇지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전달받은 자료가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며 생김새까지 설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헌법서원 심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여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이 적절했다고 옹호했지만 민주당은 헌법 위반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의 말을 반박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요원이 아니라 의원을 끄집어내라 지시했다고 했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윤 대통령 면전에서도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란 당일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고 끌어내라는 대상은 정확히 국회의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병력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기 전 정문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본관 안에 있는 건 요원이 아닌 의원일 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했습니다. 당시 전화 통화를 여러 명이 들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나중에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JTBC 이은진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음모론을 쏟아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탄핵 공작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로 무장 병력을 보냈는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틀렸단 근거는 있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탄핵 심판이 공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국회의원 등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는 두 사람을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직접 반박했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뿐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 상황이 어떤가?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어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정작 윤 대통령 측은 국회로 왜 헬기와 무장병력을 보냈는지에 대해선 질서 유지 때문이었단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콕 찍어 질서를 유지하려 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질서 유지란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실시 중에는 질서 유지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제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열린 국회에서 반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른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사과는 어설프게 끝났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자, 야! 육군 소장 출신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용해인 의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질의 과정에서 용 의원이 말한 수방사령관식이나 돼서 이 표현을 문제 삼은 겁니다. 강 의원은 사과하라는 말에 용 의원이 먼저 사과하면 하겠다고 했고 잠시 의원들 사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국방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대신 사과를 했는데요. 우리 강선영 의원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 간사로서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해서 잘못 사용된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데 이렇게 도중에 마이크가 꺼지면서 사과한 부분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끝부분은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당을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신다는 거예요? 다 말씀 다 드렸잖아요. 못 들었다, 사과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끝으로 10분간의 촌극은 끝났습니다. 가수 구준엽이 아내 쉬쉬위안 서희원의 죽음 이후 글을 남겼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썼습니다. 어젯밤 구준엽은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면서도 애도의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악마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과 저의 사랑을 매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흠집을 내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상처를 주고 있다며 유산은 장모에게 모두 넘기고 자녀들의 법적인 권리 또한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아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가만히 계셔달라 부탁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쉬쉬위안의 유골함이 대만에 도착하는 날 전 남편의 어머니가 홈쇼핑 라이브를 했다는 논란이나 전 남편이 전세기를 보내줬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쉬쉬위안의 매니저로 알려진 랴오웨이치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는 슬픔에 잠겨 애도하는데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조작하고 있다며 생전에 쉬쉬위안이 3년 동안의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선물을 건넸습니다. 선물은 황금 삐삐였습니다. 최고의 친구이자 동맹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라며 공개한 황금 삐삐인데요. 2020년 1기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선물했던 황금 열쇠를 떠올리게 합니다. 선물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의 애칭과 함께 위대한 지도자 비비에게 이렇게 쓴 서명과 함께 사진을 건넸고요. 호출기에 대해선 중요한 작전이었다 이런 말로 화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무전 호출기를 폭발시킨 작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37명이 죽고 3,000명 넘게 다쳤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길을 지나던 민간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유전을 개발하겠다는 사업을 정부가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파봤더니 경제성이 없었다는 건데 대왕고래에선 더 이상의 시추도 안 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석유량이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란 이름이 붙여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가장 유망했던 6-1 광고에서 지난 42일 동안 벌인 1차 탐사 시추 결과 사실상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탄화수소 가스 포화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석유와 가스가 있을 수 있는 탄화수소 저류층과 이를 덮고 있는 덧개암을 확인했지만 가스의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화수소 존재 여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때부터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온 부분입니다. Remember, there's no hydrocarbon accumulation out there so far, and several wells already drilled, so it's very uncertain. 대왕고래는 실패했지만 정부는 이번 시추 결과를 남은 유망구조 6곳에 대한 5차 보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시추 사업이 사실상 동력을 잃을 거라고 말합니다. 돈이 되는 그 가스가 거기 채워져야만 탐사해서 그걸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비어있는 저류층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남은 유망구조에서 경제성이 확인되더라도 비용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날지 보여주는 채산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또 지난해 발표 당시 묻힌 석유량을 삼성전자 시총 5배에 비유한 데 대해선 정무적 영향이 개입됐다며 죄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석유공사 고위 임원은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단순한 탐사 시추 실패가 아니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관련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매년 17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 대표적인 세계의 겨울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에 국내 한 라면 기업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라멘의 본고장에서 우리 라면의 반응 어땠을까요? 김도훈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눈을 깎아 만든 거대한 조각상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눈축제 현장입니다. 매년 2월 초 전 세계에서 17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을 만큼 세계적인 겨울 축제입니다. 스케이트장 옆에는 눈에 띄는 빨간색 라면 부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내 한 라면 기업이 K라면 시식을 위해 설치한 팝업 스토어입니다. 부스를 찾은 관광객들은 마치 한국인들처럼 매운 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얼었던 몸을 녹입니다. From Australia, the Gold Coast. Oh, very spicy. It's lovely. In a cold environment. Oh, as long as you have something hot and spicy, it's very good.
코끝에 맴도는 얼큰한 라면 냄새가 익숙한 관광객도 많습니다. I'm from Oregon, USA. This is my first time in Hokkaido, Japan. I eat it in America. 눈 축제장을 찾은 일본인도 매운 K라면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初めて食べました。辛いめっちゃ辛い。美味しいです。 겨울철 야외에서 즐기는 한국 라면의 매력에 축제 시작 이후 하루 3천여 명이 K라면 시식 부스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열린 팝업 스토어에도 열흘 동안 방문객 13,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라면 기업은 일본 시장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6%를 기록하며 라멘 본고장에서의 K라면 위상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K라면 스케이트장은 삿포로 눈축제가 끝나는 오는 11일까지 운영됩니다. JTBC 김도울입니다. 날씨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곳에 따라 많은 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효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추위는 주말 내내 이어지다 다음 주 초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